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2025년 제4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진권입니다. 네, 지금부터 미래지향적 교원 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2025년 제4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굳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고영선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과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나누어 주실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9개 교육 분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매년 5차례 내외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차례는 교육감님을 모시고 시의적절한 교육 아젠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미래지향적 교원 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험,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원 확보는 단순히 인력관리 차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 보장,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주 배경 학생 증가, 과밀 학급과 소규모 학교의 공전, 그리고 고교 학점제와 AI 기반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역할 재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이러한 변화를 함께 논의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청, 관계기관의 지혜를 모아 교원 정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각 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교원 정원 제도를 설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미래 교육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방안과 그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센터 소장님과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님께서 우리나라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 및 우리나라 교원 정원에 관한 재정 구조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연구 보고가 진행되며 2부에서는 질의 및 대담을 통해 교원 정원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과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의 미래지향적 교원 정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시청자분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에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각 세션의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구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 주요국의 교원 정원 산정 방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센터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원 정원 산정 방법에 대한 비교 관점에서 발표를 맡게 된 한국교육개발원 권순영입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교원 정원 현황하고 산정 방식, 그리고 독일, 일본, 미국, 핀란드까지 각 국가별 사례를 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종합해서 향후에 우리나라 교원 정원을 이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원의 현황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원은 국가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은 대략 한 70만 정도의 국가공무원 중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5.6%인 35만 명이 교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직종으로서는 가장 많은 포션을 이제 교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자료처럼 유초, 중, 고등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원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원 정원 추이를 보면은 이제 초, 중등학교는 크게 이제 변함이 없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보 통합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증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배정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정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된 1998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3조부터 40조까지의 학급수를 기반으로 해서 교원을 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학급당 얼마로 한다, 고등학교 얼마로 한다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것이 이제 법이 2013년 이후에 개정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자료는 맨 위에 학급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학생수로 오탈자가 있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3년 이후 2014년부터는 이제 학생수를 기반으로 이제 배정 방식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교장, 교감 선생님은 이제 기준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증원된 범위가 있으면 증원하고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한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정원의 이제 배정 정원의 100분의 99는 이제 학생수 구간, 하나의 단위 학교의 학생수 구간이 있고 이 학생수 구간에 예컨대 뭐 60명 이하는 교원을 7명 준다. 뭐 61명에서 120명은 얼마를 더 뭐 이런 방식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제 배정이 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말고 하나 추가가 되는 게 99%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의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배정이 되고 1%가 정원 효율화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이제 해당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의 통폐합이 몇 개가 되었다 또는 타 시도로 전출 교류가 몇 명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적을 교육부가 산정을 하고 시도별로 교원 정원을 1% 범위 내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한 10여 년 정도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각 국가별로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방제 국가이고요. 교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가이고 16개의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주 밑에는 자치단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독일의 공립학교의 교원 정원에 대한 사무는 연방 정부의 사무라기보다 주정부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와 관련해서 뭐 문헌에서는 중앙 정부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문헌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사무는 주정부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르트 베스트 팔렌 학교법의 그 이제 주법이 되겠죠. 주 학교법에 보시면은 기초학교보다 학교 유형별로 2012, 2013, 2014처럼 기본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2014년 시점에 300명인 학생이 A라는 기초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22.93명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면 300을 22.93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13.083이 나오면은 이것을 반올림을 해서 14명. 그러면 A 기초학교의 교원 정원은 14명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기초적으로 정원을 먼저 산정한다는 거고요. 요거 기준 외에 추가가 되는 기준이 학급 편제 기준을 또 각 주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앞서 오른쪽에 박스에 있는 내용 같이 보시면은요. 앞에 이제 A라는 기초학교에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산출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노스트 베스트 팔란주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이제 23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기초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75명을 23으로 나눠서 3.2608이 나오는데 이걸 또 반올림해서 그러면 이제 한 개 학년에 4개 학급 그리고 기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편제 학년이 4개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4, 4, 16. 근데 아까는 14명이 산출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명의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4명을 받으면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3명으로 계산했었는데 2명을 좀 늘려가지고 25명으로 좀 늘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왼쪽 표에 보면 노르트 베스트 팔란주의 기초학교는 15에서 29 사이라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아주 그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런 식으로 가감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으로 정원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 정원하고 학급 편제 기준을 결합한 기준 외에도 학교법에서 갑의 조정 정원에 대한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일제 학교인 경우에 기초 정원 수에 대해서 20% 변동이 가능하다라거나 또는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감이 가능하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직교사, 우리나라도 이제 부장 선생님들 보직교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사에 대한 보조, 교사가 연수를 가거나 장기 연수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원 조정이 가능한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지방교육 행정체제는 우리하고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일본은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통합이 좀 되어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은 교육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위원회 사무국이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들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시지만은 일본은 교육감은 도도부현 지사가 3년 임기로 임명하는 구조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교직원 정원 제도와 관련해서 크게 문부과학상의 자료를 보면 3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현비 부담 교직원 제도, 그리고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 의무교육 표준법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무교육 표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교원 정원에 대한 기초적인 모든 기준들을 법률 수준의 의무교육 표준법에 규정을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립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교직원 정원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도도부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촌 우리로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겠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학급 편제, 교직원 정수, 급여비를 누가 부담하냐,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를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교원이 국가공무원입니다만 일본은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원들의 인건비의 3분의 1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3분의 1은 지방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교육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부과학성이죠. 국가는 기본적으로 학급 편제와 교직원 정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법률로서 규정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3분의 1을 마련해서 도도부현으로 내려주면 도도부현 광역단위입니다. 도도부현에서는 교직원 인건비를 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촌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이렇게 내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의무교육 표준법이 이제 좀 중요한데 의무교육 표준법을 보면은 제 6조 내지 9조 15조의 규정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는
학급당 얼마를 준다. 그리고 그 왼쪽에 박스에 보시면 1.000, 1.250 이렇게 개수를 곱해 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학급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할 때 학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개수 조정을 통해서 조금 증원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본은 부교장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교감 선생님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만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또 어떻게 둔다. 또 학급의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또 어떻게 어느 규모에는 얼마를 더 준다. 이런 것들이 법률에 다 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추가 정원 제도를 법률로 두고 있습니다. 교직원 정원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의무교육표준법 제15조에 특례를 두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다음 이게 지금 한자로 써 있습니다만 1, 2, 3, 4, 5, 6 한자로 되어 있는 게 각 호인데 그 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산정된 수의 각각의 정령의 정한수를 갑에 증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화면에는 1, 2, 3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4호, 5호에 대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해보면 도도부연이 산정된 교직원 정원 가운데 탄력적인 배치가 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근무하는 교원들의 68만 명 중에 기초 정원이 63만 명 정도, 가배 정원이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원 정원 산정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앙하고 지방교육 거버넌스는 연방교육부, 주교육부 그리고 스쿨 디스트릭이라고 얘기하는 교육구, 학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정원에 대한 결정 주체는 연방교육부하고 주교육부가 아니라 학교구입니다. 그럼 이 학교구는 교원의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 재정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쿨 디스트릭의 교육 재정 확보는 그 학교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세와 같은 재산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기준으로 먼저 확보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교육 보조금을 해당 학교구에 줍니다. 근데 문제는 주정부의 교육 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확실하게 줄 때도 있고 또 못 주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교육 재정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논의하게 되는 것이 교원 정원입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정이 확보되고 확보된 재정 범위 내에서 교원 정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 학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기 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인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 잠시 후에 보게 될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좀 교원 정원에 대한 것이 좀 넉넉하거나 좀 풍족한 그런 수준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에서도 살펴보시면은 그 가이드라인이 매 연마다 좀 바뀌기는 합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수교사 배정 그리고 학교의 간호사를 배정하거나 대안학습센터의 교사를 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급 수하고 학생 수 기본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매년 좀 개정을 통해서 보고 있다. 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먼저 고려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네,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에 좀 경제적으로 좀 아까 있던 미네소타주 격차가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비율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주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사라든가 언어지원교사, 사서 그리고 기술사 등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에 둘 수 있는 규정을 또 두고 있었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이 좀 중심이 되고요. 재정 기반 아래 이제 교원 정원을 산출하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교직단체가 교원 정원 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학교구가 받아들이고 답변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핀란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교육계에 계시면 핀란드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자율성도 있고 교사에게 상당한 국가 교육 과정의 자율권 이런 것들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 과정과 교원에 있어서만 보면은 이제 그 말은 맞고요. 다만 이제 재정하고 교원 인사 쪽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하고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된 좀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핀란드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기초 서비스비 국고 부담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25% 범위 내에 국고를 줍니다. 근데 이제 이 명칭 자체가 사회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25%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사회 분야에 지출할지 복지에 지출할지 교육을 지출할지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75%는 그 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충당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의 가운데 보시면 자치단체고요. 우리로 보면은 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이런 개념은 아니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원 정원이 사실상 결정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별 단위 학교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의 일률적인 기준은 앞선 국가들과는 다르게 없고요. 다만 자치단체의 학급 목표 규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정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교원 정원 기준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선 국가들처럼 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쓰겠다, 학급 기준을 쓰겠다 이런 것들은 문헌상으로 찾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나타나는 거는 특수교육 분야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학생들의 범위 내에서는 교사 한 명을 준다 이런 규정들은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와 학교, 교직단체의 협의에 의해서 교원 정원 그리고 배청 기준들이 결정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육개발원 있는 것처럼 이제 일본에도 국립교육정책연구소라고 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학령 인구 감소, 교원 정원에 대한 문제를 대략 한 15년 전에 먼저 좀 경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문부과학성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요 11개국의 교원 정원 산정 방식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같이 검토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 11개국을 좀 보면은 교원 정원을 국가인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국가들 오른쪽에 보시면 프랑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독일, 호주,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있는가 하면 지방 정부나 개별 단위 학교가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국가들 예컨대 미국, 영국, 핀란드, 캐나다, 중국 같은 국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사실상 결정을 혼합하는 스타일.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교원 정원 산정 유형을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정 방식이 이제 학생 수 기준이긴 한데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원 정원을 산출하는 방식도 있고 그 국가들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한국이라든가 독일, 호주, 프랑스, 초등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학급을 기반으로 해서 교원 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이제 옆에 나라인 일본이 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2013년 이전에 배정 방식이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핀란드 그리고 한국하고 관계 법령, 규모에 대한 기준, 정원 산정은 누가 하는가, 인건비 지원 체계는 또 어떠한가, 그다음에 학급 편성 기준하고 연관성, 기초 정원 제도와 추가 정원 제도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두고 있고 한국 같으면 두고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다라는 것, 요 표를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표준 학급, 학교 규모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령 기준이 없는 국가입니다.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보면 초등학교의 적정 수준의 규모, 표준 학급의 수를 12에서 18학급으로 정하고 있고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예전에는 40명이었는데 지금 그걸 좀 내려가지고 35명 내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규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 같으면 각 도도부현하고 시정촌의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게 12에서 18학급, 한 학급당 35명에 대한 기준을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을 해놨습니다.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법률에는 규정돼 있으나 지역 실정과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법적 기준이 없으면 어떤 학교가 소규모 학교인지 어떤 학교가 대규모 학교인지 중규모 학교인지 이거 자체가 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학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에 그리고 11조에 보면 향후에 국가 단위의 학교 규모 기준을 정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교육 발전 계획에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냐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원 정원 산정이나 배정 방식은요. 오늘 이제 4개 국가하고 비교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국가가 가장 절대적으로 낫다, 어떤 국가는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 체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그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구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국가는 학급수 기준을 쓰고 어떤 국가는 학생 수를 쓰고 어떤 국가는 뭐 추가 정원에서 어떤 걸 두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의 학교의 초중고등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비교 사례를 통해서 이제 참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원 정원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갈지 또 우리 교육감님들이신 뭐 지방 정부가 결정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갈지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재정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도 기준 설정에서는 항상 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에 많은 권한이 좀 위임돼 있는 일본 또 우리하고 동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비교 사례로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일본은 교원이 기본적으로 지방 공무원이고 3분의 1만 국고로 인건비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교원 정원 산정 체계에 우리나라에 반드시 맞을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도 저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토론 시간 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 보고를 해주신 권순영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 교원 정원에 관한 재정 구조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용남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 재정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교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교원 인건비는 법에 의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재정 규모가 달라지면 인건비는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 주제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교육재정 확보 제도에 의해서 앞으로 교원 전망에 기초해서 봤을 때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입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 불안정성이 교원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들으신 듯 편하라고 답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추계를 해본 결과 현재 세입 구조가 유지된다면 교원 인건비 부분을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세입의 불안정성 때문에 교원 인건비가 아니라 다른 비용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굉장히 큰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지방교육 세입 구조와 전망, 두 번째 우리나라 교원 인건비, 세 번째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교원 인건비 변동 분석,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입니다. 이 표는 너무나 보셔서 아실 겁니다. 대부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부분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60에서 70% 매년 변동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한 16% 정도 차지하고요. 기타 수입으로 반영이 됩니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는 약 99조 정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입니다. 세입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 이전 수입, 교부금을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이전 수입입니다. 이 부분이 71%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16% 정도 차지합니다. 이거에 기초해서 세입 전망을 해봤습니다. 세입 전망은 국회 예산 전쟁처에서 중기재정 전망 2033년까지 발표가 됐는데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전망에 따라서 국세 수입을 나누어 봤습니다. 나보 중기 재정 전망에는 국세가 있기 때문에 국세는 다시 내국세하고 다른 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을 구하는데 내국세의 20.79%로 알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세 수입을 내국세, 교육세, 기타세라고 하는 부분, 기타세는 각종 목적세 등이 포함돼서 기타로 빼놨습니다.
2033년까지 제시된 것을 2035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약 5.7%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기초를 해서 지방개정 교부금을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규모 전망은 크게 네 가지만 전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유아교육 특별특혜의 전입금, 일반에게 전입금입니다. 교부금을 전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그래서 내국세에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로 산출을 했습니다. 내국세에는 그 기타 목적세 부분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결과 약 20.79가 21.6% 정도가 전체 내국세 중에서 교부금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최근 3년치 평균을 했고요. 유아교육 특별회계는 2025년 세입 예산액의 최근 3년간 증감률을 계산했습니다. 약 3.1조 정도가 계속적으로 35년까지 큰 변화 없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교부금 추정액의 이전 수입 비율을 산출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세입 중에서 빠진 것은 내부 거래를 뺐습니다. 내부 거래는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들어오는 돈이고 2023년도에는 지도교육 중에 3.6조 정도가 세입으로 됐는데 앞으로 이 같은 규모로 들어오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뺐었고요. 고교 무상 교육과 관련 증액 요금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전체 규모를 추정을 했습니다.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 재정금 비율을 고려를 해보니까 약 21.67%가 되고요. 옆에 있는 표는 그 내국세가 아니라 지방교육 재정교금과 자치단체 이전 수입 비율입니다. 따지니까 24%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2024년에는 이미 예산 수치가 있는데 약간 수치가 다른 것은 교부금이 2024년에 68.8조인데 이 방식대로 하니까 약 64조로 4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계산할 때 한 가지 착오점인데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1.5조로 들어갔는데 실제는 약 3.1조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국세에서 내국세 일정 비율로 교부금을 산정하고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회계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을 더해서 전체 지방교육 재정 규모를 2035년까지 산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방식에 의해서 2024년 79.9조에서 2035년 147.4조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교부금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재정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나보나 기재부나 각종 기관에서 중기 재정 전망을 하지만 그 중기 재정 전망과 세수 오차가 실제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나타난 그 경자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로 산출해봐도 그 오류가 큽니다. 따라서 그 오류에 근거해서 추계를 하는 것도 사실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본예산 추경, 최종 예산, 최종 교부액을 비교해봤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과 그다음에 전년도 세계 잉여금이 오면서 지방교육 교부금이 그 규모 자체가 심각하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산분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증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대규모 정책 사업을 하는데 재원 확보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현재 이런 부분은 많이들 나누어지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나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그 경직성 경비, 경상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 지출이라는 것은 경장적 수입분의 경상적 지출인데 이 부분이 약 70%로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경직성 비율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의무교육 경비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교육 경비가 지금 한 50%
정도가 됩니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요. 의무교육 병비도 높고 경상적 비율도 높은데 재정 안정성이 약하다 그러면 재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세입과 관련된 일반적인 쟁점이고요. 주요한 논의는 세입의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교원 인건비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원 인건비와 관련된 근거 법령은 우리 해방 이후에 교육법 교육법 제70조에 의무교육 교원에 대한 국가 부담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국고로 지원했다가 1959년 의무교육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1964년 지방교육교부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의무교육 재정 교부금에서는 그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대한 교원 인건비하고 경상교육비 부분 그리고 지방교육교부세를 통해서 중등 인건비와 중등 경상비 부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1971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목표를 띱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목표를 떼기 전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부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부담을 했었고 그 부담 방식은 봉급 교부금을 통해서 교원의 인건비는 내부세 교부율과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2004년 교부금 제도가 바뀌면서 보통 교부금으로 합쳐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교부금은 법률상으로는 20.79%의 교육세 수입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통 교부금 배분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 수요 산정 항목에 교직원 인건비 부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9개 일반 수요 중에 하나였고 이것이 약 60.4%로 보통 교부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원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건비 산정은 교직원 인건비에 교원, 그다음 교육 공무직원,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 그 외 공무원 등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교원 인건비만 다르기 때문에 교원 인건비 관련 항목을만 보면 교원 수는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사립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교부금 대상 학교라고 하고요. 이외의 학교들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교원수의 단위 비용,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처우 개선을 급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비용은 전전년도 보수 총액을 전전년도 교원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내용을 2020년부터 2055년까지 6개 년도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만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정 인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연도별 변동이 좀 있고요. 교원과 기타 인원은 또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비율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로 따졌을 때는 2020년 81%에서 2025년 60%로 줄었고요. 교원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 62%에서 51%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정 인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산정 인원에는 제주도 교육청은 제외합니다. 제주도 교육청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10,000분의 15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 인원은 제외된 인원입니다. 교원 수에 따라서 교원 인건비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추계를 해봤습니다. 교원 수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탄력적으로 변화한다는 조로에서 두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시나리오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교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퇴직 교전으로 인한 감소 분만 반영하는 경우,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교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 5개년의 평균 변화를 반영해서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다른 그 교원과 관련된 연구에서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나 기초 학력이나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원이나 이런 정책 수요는 여기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인건부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첫 번째는 이전 연도 교원 수의 퇴직률을, 시나리오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교원 수 증감률을, 단위 비용은 그 인건비를 해당 직종 현원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과 2의 그 인건비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 수, 교원 인건비, 그다음에 교부금 대비 지방교육 재정 대비해서 그 비율을 정리를 했었는데, 지방교육 재정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해당 교부금 비율은 낮아지는 걸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까지 보면 교직원 인건비 증감률보다는 실제적으로 교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교원 인건비 변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원 정원과 기준 재정 교원 수, 그리고 실제 교원 수의 불일치입니다. 일정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교원수 A라고 한 부분은 보통 교부금의 교원수 산정할 때 기준을 적용해서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2020년에 차이가 5만 8천 명, 그다음 2024년에 7만 명까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제주도교육청 교원수를 고려해도 꽤 많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원 정원과 관련해서 현재 교원 정원 규모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그래서 현재의 규모가 우리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배정을 해서 그 인원에 따라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제 교원 중심의 교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5년 단위로 해서 교원 전체 부분은 기관제 교사를 포함한 부분과 정규직 교원 비율을 산출해 봤습니다. 전체 교원이 30.7%가 2000년 비해 증가했는데, 정규직 교원 수는 14.6%만 증가한 반면에 기간제 교원 증가는 411.4%가 증가를 했습니다. 기간제 교원 중심으로 교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 1인당 단가를 산정할 때 교부금에서 산정하는 단가와 그다음에 세출 결산액으로 지출된 교원 수를 나눴을 때 단가가 약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규모 변동과 상관없이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세출 결산액과 인건비 결산액이 전년 대비 증감을 봤습니다. 2015년에 이게 단위는 억 원입니다. 1,914억 원이 세출 결산이 감소했는데, 인건비는 2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조 이상 증가했고요. 그중에 한 1조 1,000억은 교원 명퇴수당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재정이 좀 생각보다 덜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는 지방채를 부담하고, 지방채를 부담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경상경비에서 해당 금액을 땡겨와서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3조 4천억이 증가했는데 인건비는 1조 1,000억이 증가했고요. 인건비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따지면 2조 내외로 매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교원 인건비는
약 3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증가했을 때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비용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보통 교부금 교원 인건비 기준 재정 수요로 산정한 금액하고 세출 결산액, 교원 인건비 결산액을 비교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원만 인건비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약 2014년도에 89%에서 2024년 96.5%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교원 인건비 결산액에서 제주도 인건비를 빼고 비교를 해야지 좀 명확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준 재정 수요액에서 담아내는 금액보다 약간 적게 지출되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무는 교원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아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고 교육청 내부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기간제나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 거냐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장기 재정 전망 추계에서도 교육 재정 규모가 증가하면서 교원 인건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약 36%에서 한 30%대로 교부금 대비해서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걸 보니까 현재 교부금 제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교원 인건비 확보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부금 제도가 개편이 된다고 한다면 교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라서 다른 경상경비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서 교부금 규모 과다에 대한 논쟁이 많다라고 한다면 예전 2004년 전처럼 봉급 교부금 제도를 통해서 교부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별도로 산정해서 실제 산정하는 것을 반영한다면 그 이외의 경비들은 내국세하고 연동이 돼도 그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 보고를 해주신 김용남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 연구 보고를 마치고 10분간 휴식 후에 2부의 대담 및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 대담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의 주제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과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의 미래지향적 교원 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게 되며 이후 참여하신 청중께 질문을 청해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의 진행으로 대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담 진행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입니다. 앞서 일부에서는 우리 권순영 소장님과 김용남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교원 정원 확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지금까지 해오신 두 분 교육감님을 모시고 두 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교원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두 분 교육감님께 지난 3년간 지금 이제 교육감에 당선되셔서 활동하신 지가 3년 정도 됐는데요. 두 분이 그동안 어떤 분야에 특히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동안의 성과나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어떤 소회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계에서 보면은 교육의 문외한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감으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육에 대한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경기도 교육 가족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방향을 정립을 했어요. 하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여러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이 교육의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의 그 나름대로 자율,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이 한 가지 이제 축을 정하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교육은 우리나라의 이 축소판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첨단, 아주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뭐 인구 소멸에 가까운 그런 지역까지 같이 돼 있어서 학생이 어디에 살건 어느 여건에 있건 어떠한 환경에 있건 이 교육의 기회를, 그 다양성을 이제 이 교육의 목표로 하나 삼았으니까 그런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된다 하는 이제 이 방향을 또 하나의 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AI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개발하고 이제 그 선원 수령 채점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저희들이 그 도구를 개발해서 현재 경기도는 거의 모든 학교가 지금 공식적으로 한 60% 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2학기에는 이 하이러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그 학생들의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 저희 플랫폼에 그대로 남아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학적 일종의 이 학습을 지도를 할 수 있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진로 진학 지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것은 학교만으로는 사실은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를 학교 교육에 연결하자 해서 지역 공유 학교,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고 지역의 여건이 또 워낙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이 우리 공교육을 확장함으로 해서 1교육 학교, 2섹터 공유학교, 3섹터 온라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좀 그 최대한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갖도록 이런 그 정책을 폈습니다. 아마 그 둘이 가장 그 저희들이 중심적인 그 추진 과제였고, 또 상당한 성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교육의 변화를 저희들이 시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유초등학교, 중학교 한 초기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좀 넘어가서 고등학교 가면 전부 또 대학 입시로 이제 쏠려서 대학 입시에 맞춘 교육으로 전부 이제 바뀌거든요. 이건 공교육이 사실 대학 입시를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제 공교육의 어떤 그 본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대학 입시 제도를 좀 개편해야 된다 하는 준비를 저희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앞으로 꼭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대학 입시 개혁을 좀 대학에 계신 총장님들하고 해서 꼭 우리 교육 당국도 마찬가지지만 해내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양성 교육과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이것을 위한 하이러닝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교육감 윤건영입니다. 교육감 지금 3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첨단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의 변혁이 오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가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긍정적인 면은 교육에 활용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역기능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또 교육의 사다리를 복원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대의 교육의 흐름은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취임하면서 저는 현문현답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저는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 또 현장으로부터 문제도 발견하고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3년을 지내왔습니다.
항상 그래서 학교와 또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어떤 그 발전적인 간담회를 계속 해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사회성도 떨어지고 다양한 그런 그 미흡함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아이성장 골든타임 프로젝트를 마련해 보기도 하고, 작은 학교를 찾아가서 보니까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미흡함이 있어서 작은 학교끼리 모여서 큰 운동회를 하는 그런 제안도 해보고, 또 큰 학교는 큰 학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큰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장 밀착형 그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그 교육 활동에 치매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현장 밀착형 교육 활동 보호 종합 지원 계획도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실력된 충북교육 5대 정착이라고 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두 가지인데, 열심히 몸 근육 기르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독서를 열심히 해서 마음 근육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몸 근육 기르는 건 어디서 운동장이라고 그러고, 마음 근육 기르는 것은 언제나 책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하는 학교에 따라 학교급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또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이들이 머무는 그 공간이 미래를 위한 학습사가 되기 위해서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다체험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체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그 민원 때문에 또 그 예상치 못한 그런 그 학부모와 학생과의 갈등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참 지금 전 지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다른 무엇보다도 선생님으로부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뭐 일단은 교육 격차 해소를 염두에 두고 잘하는 아이들을 더 열심히 교육을 해서 우선이 양성해야 되겠습니다만,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격차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 저는 앞으로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학교가 단순히 공부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데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북이 하늘 아래 충북의 모든 공간 학습사가 되겠다는 전지다학을 목표로 해서 공교육이 추구해야 될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서 학생들이 모두가 성장하는 공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런 그 사회가 변하면서 장점도 많고 긍정적인 게 많은데, 최근에 우울, 불안 뭐 이런 그 학생들의 그 정신적인 그 위기가 지금 그 폭증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 앞에 가장 과제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역기능이 등장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사회 격차, 또 뭐 경제적 격차, 실력 격차, 방학 격차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결국은 이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그 지치고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희망을 그 북돋아주고 동기 유발을 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한 이 학교가 되게 하는 방안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가 단순히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성교육과 전문성 함양을 할 수 있는 교육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교육감을 하면 할수록 좀 어렵고 힘들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만 더 커지는 자리가 교육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충북에서는 무엇보다도
현답이라는 현장에서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계시고 있고 또 앞으로는 교육 격차 해소와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이런 것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두 분 교육감님을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교육 자치가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새삼 갖게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오늘의 그 세미나의 주제인 학령 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 정원 확보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교원 정원도 앞으로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들께서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앞으로 교원 정원 확보는 계속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영 교육감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화두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도 줄어들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일리가 있는 논리 같긴 합니다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고려해야 될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이 그동안 양적 접근을 했었다면 이제는 질적 접근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어떤 그 큰 변혁이 있고 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에듀테크가 계속 발명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뭔가 지금의 그런 그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으로 그런 그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대에 교원 정원 체계도 이제는 한 번 정도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뭔가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현장의 그 교육이 뭔가 좀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교원 정원 체계를 설계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교사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그 현장의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의 학생 수는 6%가 줄어들었고 그 교과 교사 선생님 수도 5%가 줄었지만 학급 수는 1.4%밖에 줄어들지 않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 학급은 늘었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도 그 이미 발표했습니다만 2013년 이전에는 학급 수 대비로 교사 정원을 정했는데 2003년 이후에는 학생 수 한 교사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원 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교사 수요 이게 이제 양적인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이고 역할적인 차원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사 정원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중 6% 이상이 기초학력 미달이고요. 읍면 지역은 8% 수준에 달한다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수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주 배경 학생 같은 경우도 최근 10년간 3배가 늘었습니다. 또 한국어 학급 같은 경우도 현재 전체 학생 중에 10%밖에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에게 한국어만으로 교육한다고 하면 다수의 학생들보다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 교사의 수요는 더 증가돼야 된다고 보고 요새 쟁점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도 본래 취지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려면 과목수가 늘어난 것 대비 그런 공간도 더 마련돼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 교사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그것이 엇박자가 나타나면서 지금 뭐 고교 학점제의 근본적인 그 위기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서 교원을 줄였다 늘렸다는 양적 접근이 아니라 이제는 교원 정원 문제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좀 새롭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 그 열일교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제안을 해서 이 말씀드린 그 교원 정원 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경기도 그다음에 부산 이렇게 3시도가 공동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현재는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모시고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참석하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 지금 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도 인공지능의 변화도 이게 뭐 달수로 급격하게 진화되면서 새로운 그 기술이 교육에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튜터를 활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하면서도 사람 중심이고 학생 중심이고 인간 중심인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근본적인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제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그 기반이 근거가 나오면 뭐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근거로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교육부가 행안부나 기재부에 교원 정원을 요구할 때 법에 근거해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 교원 산정 기준에 관련된 법 규정을 바꾸어서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원 정원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차원에서 한 일환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임태희 교육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크게 이제 좀 총론적인 거, 그다음에 좀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금방 줄이기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윤건영 교육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저희가 같은 지금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보통 이런 거 할 때 뭐 보면 OECD가 어떠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세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윤건영 교육감님도 말씀 중에 언급이 있었는데 교육은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고 또 미래에 관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인구가 주니까 왜 교육비나 교사는 못 줄이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전 되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재정 당국이 됐든 어느 누구든 거꾸로 묻고 싶어요. 왜 가족 수는 줄은데 집은 더 커져야 되죠? 그죠? 네? 가족 수는 주는데 그다음에 집에 아이는 주는데 왜 양육비는 더 늘어나죠? 가인 계정별로. 자기네 가정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거를 모아놓은 국가는 더 그런 현상들이 심각하면 심각하지 더 간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1차원적 사고,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총론적으로 정말 그 기본 시각에 대한 우리 철학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고 무슨 논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효율성의 문제 이전에 우선순위와 완급과 경중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 또 이제 교육에 대한 철학이 뭔가 하는 거를 저는 정말 좀 이 논쟁을 벌여서라도 그 문제를 좀 가지고 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 그 인원이 이제 학생 수가 줄는데 왜 못 줄이느냐. 어쩌면 학생 수 줄면은 교사 수도 줄어들 여지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소 요인이 있고 증가 요인이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감소 요인을 보면은 예를 들면 그 뭐 여러 가지 학생 수 주니까 이제 소수 학교도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요 점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그 사회 현상을 생각해보고 현장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학생 수가 지역에 따라서 느는 데 따르는 교원의 증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바로 늘려도 되고 학생 수를 한 명씩 더 받아가지고 반의 학급수에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도 되고 대응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학생 수가 줄면 바로 교사 수를 줄일 수 있는가? 그럼 기업에서 영업이 예를 들어서 A, B, C 영업인데 C 부분의 영업이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접으면 C 부분 담당하던 직원들을 다 하루아침에 줄일 수 있나요? 못 줄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이 주장들을 왜 교육에 대해서만 굳게 하고 교육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국무회의 같은 데서 토론 좀 못 벌이는가? 저는 좀 야속해요. 그런 거.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실은 시급하고도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의 60% 넘는 학교가 지금 과민학급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반에 들어가 보면 35명 있는 반이 많아요.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덩치들이 커서 저도 한번 그런 학교 가보면 선생님이 비집고 학생들 사이로 다닐 수가 없어요. 맞춤형 교육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강의하면 그거 가지고 해야지 옆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따로 지도할 공간이 없어요. 교실이. 좀 더 교육부는 교실을 60제곱미터로 줄여놨잖아요. 그게 교실 하나를 66제곱미터를 6제곱미터로 줄여놨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단 증가 요인은 급한 증가 요인,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은 과밀을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요인은 사실은 증가 요인입니다. 그죠? 그럼 감소 요인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뭐 수도권은 저희는 경기도는 그런 현상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농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전라남도나 예를 들면 뭐 강원도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연천이나 이런 지역을 만약에 학생 수 주는 대로 줄이면 이거는 이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그러면 그 지역을 소멸시켜도 좋은가 하는 데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학교가 없는 동네가 과연 동네로서 지역으로서 지역 자체가 생존할 수 있는가. 아마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약에 그런 주장하거나 기재부나 어디에서 그런 주장을 하거나 하면은 저는 정말 공개적으로 적어도 이렇게 하려면은 농촌 중심의 지역에서 학교를 50% 이상, 50%가 아니라 아마 60% 이상 될지도 몰라요. 60% 이상을 내년에 다 폐쇄할 수 있다면 좋다. 저 해도 좋다고 봐요. 그렇게.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학교를 줄이고 교사를 줄이고 학생 준다고 해서 재정을 줄이는 문제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수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들도 이렇게 만나시면은 그런 이제 학교들에 대해서 적정 학교로 통폐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또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학교 없애면 안 된다고 또 그러거든요.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뭐 그 난리가 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그렇게 쉽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증가 요인이 또 있는데다가 감소 요인이 단순히 숫자 줄어드는 데 따른 감소 요인이 있지만 뭐 다문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맞춤형 또 여러 가지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현장의 교육 수요 때문에라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별개지만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반대하면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이 문제는 그렇게 좀 총론적으로도 같이 접근은 좋겠다. 흔히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OECD 얘기를 많이 합니다. OECD 얘기를. OECD 그 주장에 제가 논거가 이게 좀 얼마나 좀 이 문제가 있는가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OECD하고 비교할 때 보면 왜 유독 2022년 통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근데 대한민국 지금 이 최근에
우리 재정 상태를 볼 때 2022년은 피크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난데없이 가을에 과외 정원으로 과외 그 재정으로 3조 원 정도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가 교육 쪽에는 갑자기 세수가 늘어나서 국세가 늘어나서 이제 재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일종의 안정기금, 재정 안정기금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논 거예요, 사실은. 근데 202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23년, 4년, 5년 대부분 지금 그 당시에 아껴놨던 거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쓰고 이제 그 정도가 유지 안 되면 거의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근데 왜 유독 2022년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는가? 이건 잘못된 인용이다 이거죠. 두 번째로 OECD에서 학급당 학생 수 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과연 교사 구조하고 외국의 그 OECD 국가의 교사 구조가 같은가? 저는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은 거의 교사도 계약제이기 때문에 휴직 교사라는 게 있을 수 없죠. 휴직 교사. 근데 우리는 경기도만 해도 매년 한 6% 이상이 휴직 교사예요. 출생 휴가 무슨 휴가 해가지고 출생해서 휴직이 지금 6%가 넘습니다. 그러면 6% 빼고 봐야 되잖아요.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좀 비교해서 OECD하고 비교를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외국은 과연 우리나라식으로 가령 비교과 고사, 가령 뭐 영양, 보건, 사서, 상담 이런 비교과 교사를 교사 수에 카운팅하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카운팅이 만약 안 된다면 이것도 부풀려진 거예요. 그럼 적어도 제가 어림잡아도 약 한 10% 정도는 부풀려진 숫자 가지고 1인당 교사 수가 학생 수가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 터무니없이 교사들이 일 안 한다. 이런 논리로 이걸 쓰거든요. 이건 터무니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싶습니다. 세 번째로 GDP 대비 공교육비가 우리나라가 높다 이런 비중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전형적인 아마 그 평균의 이 산술 평균의 함정에 빠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논거를 대는 걸로 봐선 이 평균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주장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외국의 가령 공교육 지출 구조하고 우리하고 공교육 지출 구조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한번 정리를 다시 해서 이 문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교육감님께서 교원 정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제가 요약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교육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총론적인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현장에서 보면 과밀학급의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기 때문에 교원 정원이 늘어날 부분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뭐 학교 통폐합이 일부 필요하긴 하겠으나 이 지역 소멸의 문제를 감안할 때 반드시 그것이 교원 정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문화라든지 특수교육 같이 또 기능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울여야 하고 또 그 긴 미래를 내려봤을 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태희 교육관님 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교육감회의에서 대구 교육청에서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동태적으로 앞으로 교사의 수급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준비하신 걸 봤습니다. 아마 지금 구조로 보면 앞으로 한 10년 그 정도 지나면 지금 50대에서 40대 후반의 이 교사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중심이 지금
다 그 구조로 돼 있어서 아마 교원의 그 현장에서 수급에 굉장한 문제가 닥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건 뭐 그래프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그 시도교육감 전체 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앞으로 현재의 교사들의 연영 구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동태적으로 좀 보면 저희가 중장기 이 교원 수급에 대한 아마 계획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좀 그렇게 아마 하기로 저희 교육감 회의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수급 조정을 한다고 해서 새로 만약에 안 뽑던가 그러면 교육은 단절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교원이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게 하는 일종의 우리 자체로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교원 정원 그 산정 방식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예를 들면 그 농촌 지역이 아무리 학생 수가 작더라도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의 학교를 유지해야 되는 지역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나름대로 지방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지역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거는 필수 요건이다.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돈으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뭐 전기를 예를 들어서 오지에다 넣는다거나 도로를 깔아준다거나 상수도 넣는다거나 다 문제가 있죠. 그건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도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을 받아야 되고 부문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일종의 특별한 지역 내지는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 조정 변수를 어떻게 좀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하나의 그 표준 모델을, 가령 이 선거법도 보면 뭐 농어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종의 조정에 대한 이 합의될 수 있는 방식을 좀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고 지금 그 사실은 교육부 혼자만 재정 당국과 공무원 정원을 담당하는 그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는 게, 저는 굉장히 교육부가 사실 초중고등학교 이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정책을 안 하거든요. 시도 교육감들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시도 교육감 어떤 그 대표단하고 그 교육부, 그다음에 재정당국 전체 티오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요, 행정부하고 해서 일종의 그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논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연석회의가 되든 무슨 그 어떤 협의체가 되든 그럴 좀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발표하시는 그 권수영 박사님하고 김영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는 그 좀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게,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기초 정원의 일정 %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교육부가 예를 들어서 전체 정원의 1%를 떼어가지고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지 뭐 시도 교육청에 조금의 그 티오 조정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원칙인지 잘 공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혹은 다른, 그거는 사실 있는 정원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사실 정원을 운영할 때 예를 들면 그 인건비를 뭐 한 총액 인건비의 10% 정도 범위 내에서 혹은 5% 범위 내에서는 그 시도 교육감이 현지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은가. 그건 역시 이제 이 아까 얘기하는 그런 연석회의나 이런 데서 준비가 되고 뭐 법령 개정이 이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좀 이 만들어 나가면 하여튼 현장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 정원 제도 내지는 인건비 제도를 좀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윤건영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태희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이 뭐 중요한 얘기는 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공감하고 또 동의하고 그 입장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논의의 핵심은 법 개정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권한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협회나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어떤 제도의 변화의 흐름에는 소위 그 교육부나 관련 부서나 전문가들이 결정해 가지고 탑다운 형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전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문제만은 현장에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양적 접근의 교육이 질적 접근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계량적인 교원 정원이 아니라 소위 그 기능적 관점에서 어떻게 전문화 세분화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론이나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나 또 뭐 거기에 학생 상담, 진로 진학, 요새 이제 기초학력 보장 때문에 요새 강조되기는 기초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지도하는 기초학력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생활지도 안전관리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적인 그런 그 지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문화 세분화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그것이 이 교육부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하나의 그 근거로 제시가 돼서 버텀업 형식으로 이번엔 교원 정원 그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하나의 관점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뭐 농촌과 도시, 과대 과밀학교와 소규모 학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기준을 설정할 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적인 특성이나 기능적인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분화하고 자율할 것이냐, 그런 문제고, 아까 임 교육감님은 5%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거기 보면 뭐 기초정원 제도도 있고 표준학급 규모에 따른 얘기도 있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 발표하신 그 두 분의 논의 속에서 보면 예산과 교원 정원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저는 평상시에 10%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를 들어보니까 20% 정도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시도교육감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고, 그 시도 차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뭐 특정한 어느 분야, 어디에서는 특정 어떤 분야 해가지고 다 조금씩 수요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중심의 수요에 기반을 두고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교사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는 그 우리 교원 수요나 정원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모아지고 증거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도적 안정성, 그러니까 이미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그런 그 산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그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통하고 실제 현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교원 정원 제도 개선에 대해서 2년차를 생각하고 있는데, 1년차에는 총론적인 성격 어떤 이론이 나오면 2년차에는 그 각각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영역별로 그걸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그 기능적인 세분화 특성화 전문화된 영역을 시도 교육청별로 좀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그런 그 기초 데이터가 쌓아지고 기초 근본적인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 하는 역할과 기능이 좀 그 안정적인 정착되고 그 세분화돼서 그것이 일정 패턴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법 개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교원 정원 제도의 틀이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혁을 주겠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도 이런 문제가 긴급히 이루어지고 여러 지금 현안의 문제 때문에 조금은 신속하게 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정말 현재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대응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부분은 버텀업 형식으로 또 일정한 형식은 또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현장과 상호 작용하면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교육부가 행안부 기재부의 그 교원 정원 그 수준이나 제도에 입각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뭔가 좀 그 제도화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앞으로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개 이제 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있고 또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교육 관련된 우리 관계자, 교육가족 그리고 특히 이 일반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뭐 다른 시도, 다른 나라 비교해 가지고 뭐 자꾸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세계 그 수백 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의해서 민주화, 산업화 또 정보화까지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했고 후진국의 선진국의 문턱을 들어선다는 대한민국이 없거든요. 그런 것의 근거가 교육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교육제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 전파할 생각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까지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진정한 소명의식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육이 이제까지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치면 그동안에 이런 것에 대한 성과도 존중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나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위기다 문제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뭐 K-컬처, K-팝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K-에듀도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된다고 봐서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의 교육도 양적인 접근에서 질적인 접근으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 때 다른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선생님들, 교사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원하는 만큼 성장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선생 열정만큼 학생들이 성장한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교원 정원의 산정 기준이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왔고 지금이 골든타임이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좀 더 질문과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질문 중에 하나를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는 경기 공유 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기 미래교육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정적인 이것이 교원 정원 확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경기도는 공유 학교와 이제 미래 온라인 학교 이렇게 해서 교육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교육 일색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는 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 공교육 이색타, 공유 학교, 그리고 3섹타 이제 온라인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 각 지역에 혹은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혹시 생길 수 있는 교육 여건의 격차를 이렇게 좀 해소해서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러한 교육의 경우에는 특히 이 섹터의 경우에는 지역의 이 교육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근데 온라인 학교는 학교에서 그 선생님 한 분이 많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교사 증가의 어떤 그 결정적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인은.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 공유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지역 사회에 진짜 교육 역량 가지신 분, 뭐 대학에 계신 분, 연구소에 계신 분, 또 이 정말 학교에 계신 분이 또 참여해서 이제 공유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건 증가 요인은 아니고, 다만 이제 학교에서 지금 그 경기도는 워낙 과밀도 많고 또 교사 수가 워낙 부족해서 많은 좀 그 저 학교에 이 기간제 그 교원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1차적으로는 과밀 해소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일종의 정규 교원으로서의 전환. 이제 그래야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도 안정적인 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기회만 되면 교육부에 가서 우리 그 가모님들도 그렇고 그냥 호소하고 경기도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근데 참 이제 그 교육부도 이해하는 것이 교육부도 전체 TO를 이렇게 확보하는 게 쉽지 않으다 보니까 결국은 각 시도에 좀 여건이 경기보다 나은 데서 줄여서 경기도에 이걸 보내야 되는 또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간혹 가다를 보면 경기도에 인원이 늘긴 하는데 다른 쪽에 또 이 충분히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이 주는 걸 보면 또 좀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저는 그 좀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요 차제에 교육부하고 그 제가 아까 그 연석회의를 하자고 주장을 한 거는 이 기재부나 예를 들면 그 행안부나 또 국회나 하는 설득을 교육감들하고 같이 하자 이거죠. 그러면 아마 그런 데 계신 분들도 경기도의 교육 현황을 이 실제 현장을 쭉 설명을 드리면 저는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만약에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아마 그 교원 확보에 많은 역할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노력한 수밖에 없다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게 돼서 하여튼 그렇게 우선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 아마 취지에 맞도록 답변이 안 됐을 텐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윤건영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교육을 소홀히 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단기간 내에 그 성과를 보인다든지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20년, 30년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여러 가지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변화가 우리 이 학생 수는 급감해서 120만, 130만 명의 학생 수가 지금 20만 명, 25만 명 내외의 그 학생 수로 이렇게 급감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목마을 사회라는 말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역피라미드 사회가 된다고 그럴 때 우리 이 학생들,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어느 학생 하나 놓치지 않고 한 명 한 명이 빛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그 제도가 질적으로 또 고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교실에 칠판 하나 놓고 백목 하나 가지고 가르치던 그런 시대의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첨단의 기술이 들어오고 전자칠판에 다양한 그 교육 도구나 학생 주도 지구를 할 때 다양한 어떤 체험 활동까지 포함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교육의 투자가 기업의 투자 이상으로 더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더 뒤지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나 또 관련된 우리 많은 분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런 그 법 개정이나 또 이런 큰 그 국가의 대사에 결정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우리 정부의 많은 그
고급 아니면 그 관료 여러분들이 교육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좀 함께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한 꿈과 잠재를 기른다고 하지만 그건 결국은 그 아이들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의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느 영역에 투자나 관심 못지않게 정말 교육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같이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교육에서 뭔가 이루어졌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육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점에서 뭔가 제도적 개선, 법 개선을 하는 큰 틀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임태희 교육관님이 제안하셨듯이 다양한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끝장 토론하든지 공론을 통해서 왜 교육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지 교육 현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마음을 함께할 때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두 분 교육감님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50분 넘는 시간 동안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요, 앞으로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욱 심화되고 확장될 그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 등록대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담에 함께해 주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